정부가 오늘 오랜 기간 논란이 됐었던 김해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업 백지화로 가닥에 잡힌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후 2시에 김해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증 작업 착수한 지 한 11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건데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가덕도, 밀양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가 2016년 6월에 프랑스의 연구용역팀에서 김해공항 이걸 좀 확장해가지고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면서 여기에도 짓자라는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백지화되는 것이다 보니까 보궐선거를 앞두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묘하게 좀 관련해서 같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뭐 2016년에 그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난 이후 이게 그럼 그때 논란이 끝났느냐? 끝나질 않았어요. 그게 연구 용역 조사 결과 발표였고 이후에 김해 신공항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밀양 신공항 등이 계속 얘기가 돼서 결론을 못 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정부가 어떤 근거로 김해 신공항이 타당성이 없다, 백지화한다라고 발표하느냐 근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근거를 못 봐서 그 부분 판단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던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저 그걸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게 나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덕도 부분은 어차피 인천 영종도 그때 초기에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공항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가덕도에 그런 공항이 필요한지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 종합 발전 측면이나 그리고 그 부산 지역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당, 제 자꾸 입에 국힘이라고 나와서 국민의힘 당이 더 다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어떤 정책이든지 보는 시각이 어떻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을 정치적 시각을 볼 것이냐, 경제적 시각을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4년 만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원래 2016년도 6월 달에 결정이 됐었죠. 김해 신공항 부분을 김해공항을 활주로를 하나 더 정설을 해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데 이 부분들이 4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번복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복 이유는 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애시당초에 검증위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은 괜찮다라고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의견을 그대로 가는 걸로 됐는데 법제처가 여기에서 유권 해석을 달리했단 말이죠. 그 법제처 유권 해석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산을 하나 깎아서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인 유권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마 가덕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신공항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이든지 정치적 시각이냐 경제적 시각이냐 이건데 우리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정치권이 이익 앞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자명하게 이제 들어주는 것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선 이 경제적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한 번 더 건설하자는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이 논란이 아주 2011년도부터 가중됐을 때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을 얘기했던 천영우 수석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어요. 굳이 경제적인 대가가 많이 치르는 그런 신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김해공항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아니면 군사 활주로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김해공항을 정선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16년 6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 논리가 작용이 됐다고 보이죠.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울경,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테마가 센데 아닙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다시 들고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시각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공항을 당시에 2016년도에 이야기할 때 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은 9조 5천억이 투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 2017년 이후에 이 경제 성공을 본다 그러면 13조에서 17조까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2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7조를 더 상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증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년 만에 이 정책을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정치적 시각에서 이 정책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그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으로도 거론되는 것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이제 그 PK 민심 좀 잡으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 뭐 그 관련된 공동 입장문도 발표할 계획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해 신공항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렇게 백지화되고 난다면 이렇게 선거용, 어찌 보면 이 선거용이나 정책용으로 좀 활용되다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역시도 다시 또 이게 또 무산되는 절차가 또 반복되거나 이럴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사실 인천공항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돌아보고 나면 저는 이런 그 정책 결정 사항, 대규모 국책 사업 관련된 사안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그게? 그냥 비난하고 마는 거지. 근데 결국 남는 것은 만약에 제2공항, 그러니까 지금 약간 착각이 있는데 가덕도 말고 김해 신공항 그 활주로 하나 더 하는 거, 그다음에 제2공항이겠죠? 그러니까 그 제2공항은 뭐 밀양도 하고 싶고 가덕도도 하고 싶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입지 선적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정치권은 표가 많은 곳에 손을 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여당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적 효율성 플러스 안전성 등 기초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돌아보면 저는 그냥 비난은 할 수 있죠. 정치권이 왜 입장을 바꿔? 그거 뭐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애초 목표대로 무슨 뭐 이 동북아의 관문이 되겠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늘 나오는 얘기죠. 이건 뭐 고속도로 지을 때 혹은 우리가 KTX 할 때조차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가량이 끌어온 국책 사업이 이제 번복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세균 총리도 이 발표 이후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일단은 백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리고 사실 김해공항 백지화의 이해 당사자가 누군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할 테고 그리고 이후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면 가덕도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국민에게 좀 신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자꾸 이렇게 번복이 된다든가 또 결론이 뒤집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국정 자체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 시각이냐 경제 시각이냐 등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시각도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에 대한 부분이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여론이 뒷받쳐 주느냐 안 뒷받쳐 주느냐 이거거든요. 여론이 뒷받쳐 주지 않는 뒷받침돼 주지 않는 정책은 사실상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시각도 필요한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냐 밀양공항이냐 뭐 동남권 신공항 이 사태를 두고 2011년부터 이게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정치적 잣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게 이제 주던 어떤 포인트인데 예. 뭐 이런 것이 정치적 잣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울경이 정치적인 아주 주요한 여야의 어떤 대결 구도 장소 아니겠습니까? 부울경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어떤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부울경,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정치적 시각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여든 야든 공이 어느 쪽이 손해보지 않은 그런 접점에서 이 신공항에 대한 유치 이 부분들을 과실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알겠습니다. 보십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법사위에서 있었던 특활비 논란을 좀 다뤄보죠. 먼저 이 교수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주장을 했던 주된 내용은 윤 총장이 그 50억 원 가량이나 되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을 했다.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그 특활비 권한을 줘서 총장이 그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직접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이제 특활비를 두 번째 거론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첫 번째 거론 때는 저는 뭐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특활비에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고를 받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치고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어떤 윤석열 총장의 태도라든가 여야 국회의 이 검증 과정 그리고 공방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아주 뭐 명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인 사적인 유용을 했다든가 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50억을 삼짓돈처럼 쳤다 뭐 이런 건데 이렇습니다. 뭐 기업에서도요. 영업이라든가 이런 영업 활동비 이런 것들을 줄여들게 되면 사실 영업 활동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도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수사 비밀을 요하는 그런 특정 경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잘 하기 위한 암묵적인 협의에 따른 그런 경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 경비가 194억 원 측정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94억. 뭐 내년에는 또 10억 정도 더 줄어든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기업으로 치면 영업비가 줄어드는 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럼 추미애 장관이 왜 이거 두 번을 길지 않습니까?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도로 계속 이어지는 그 여론의 어떤 초점이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런 모아지는 그런 형태에서 크게 뭐 정치적으로 손해날 것이 없다는 뭐 그런 계산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처음에 대한 특활비 부분이 문제됐을 때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잘못 추미애 장관이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반론 하실 기회 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문제는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되건 검찰청 특활비가 문제가 되건 둘 다 문제면 고쳐야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특활비가 80억으로 줄어요. 그런데도 검찰총장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특활비의 비용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특활비가 줄면 검찰총장이 직접 컨트롤하는 특활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안 줄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왜 이렇게 특활비가 줄어서 내려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수사와 정보를 위해서 특활비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의 수사는 현격히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보 기능도 사실 검찰이 이제 하지 않게 되잖아요, 점점. 그럼 특활비가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더 줄어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각 청에 나눠주는 거 고려할 수 있죠. 왜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특활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편제가 되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로 수사와 정보를 위해서 지출되는 특활비. 그런데 이 후자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후자는 뭐길래 이거 공개 못하지? 이런 생각이 국민 입장에서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게 돈봉투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안태근 전 검사 건. 그럼 그런 돈봉투를 돌릴 때 액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 돈봉투를 돌리는 사람의 친소관계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겠구나. 이건 그냥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이 필요합니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이 논란의 끝이 논란하다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래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배분하는 것, 이거 그냥 대안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이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윤석열 총장이 50억 원 특활비를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30돈처럼 사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그간의 좀 갈등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좀 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야 뭐 의견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는 추미애 장관의 말이 타당성이 전혀 없을 때 가능한데 지금 제가 특활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예예요, 이건. 누군가에게 그 수사를 열심히 잘했다 해서 돈을 줍니다. 경력금을. 근데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쌈짓돈처럼 쓸 개연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특활비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다 해왔어요, 언론도.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주머니 돈처럼 쓴다는 말을 하자 야당과 언론이 윤석열 총장 편을 든단 말이죠. 저는 이게 더 이상한데요. 원래 특활비는 쌈짓돈처럼 쓰는 거라서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유독 윤석열 총장에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자 이 분위기가 뭡니까? 저는 이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좀 갈등 양상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또 이런 질문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검찰 개혁이 우선이다. 검찰 개혁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정치적인 야망, 욕망 이런 것들도 채울 생각 없다. 물러날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검찰 개혁 완수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선이 그 완수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도 그 끝내는 시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할 것 같고요.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니까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대권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이야 아주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이 따른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의 시그널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인태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 임사권자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 한쪽은 자중해야 되고 한쪽은 좀 책임 있는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양쪽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질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권에 대한 부분, 서울시장에 대한 출마의 생각이 없냐 하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난 뒤에 되겠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요. 대충 이 개각에 대한 부분이 한 달 뒤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검찰 개혁의 완수가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설립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검찰 개혁 완수가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측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오늘 아침 어제 김태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달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달 기간이 거의 다가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검찰개혁 일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검찰개혁 완료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다 수행했다라고 보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검찰개혁이 지금 완수되는 건 아니죠.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검찰개혁이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시기에 검찰개혁을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얘기한 거겠죠. 그건 뭐 공수처 설치일 것 같고 저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아내 그리고 특히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그 일부 관계된 감찰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가 아닐까 합니다. 야, 그러면 그 관련해서 그 개각 관련된 부분을 좀 이어서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달 말, 이르면 이달 말이고 다음 달 초 정도쯤에 이제 개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어제 나왔고 3-4개 부처 장관 정도가 교체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인사 폭 어느 정도로 보시고, 아니, 폭은 물론 3-4개라고 했으니까요. 인사 부처 어디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냥 곧 그러니까 미천이 탄로가 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재청권자가 총리시잖아요. 총리께서 2차례에 걸쳐서 소폭으로 하겠다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부처는 모르겠고 아마 1차, 2차로 나누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1차에서는 여성부 장관 반드시 교체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부 그 장관.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여성부 장관이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가 다 젠더 문제에 소홀해도 여성부만은 젠더 문제에 근본적인 입장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실수도 대단히 크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 제 판단 영역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판 뉴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논리대로라면 더 나가면 안 되는 장관이죠. 한국판 뉴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장관 본인도 하고 민주당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개각을 하려 그러면은 개각에 대한 충족 요건이 설립이 돼 있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개각이라는 것이 아주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고 전국이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개각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일정상 아주 큰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거가 있는 시기도 아니고 예. 해서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청와대로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뭔가 전국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청와대 국정 안정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국정에 대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한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봤을 때 개각할 수 있는 요건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짚어야 될 부분들은 개각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정책을 할 때 가장 집권 쪽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가 중도 실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도 실패라는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상징성, 즉 인사로 규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 소위 말해서 교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그 상징성이 갑자기 교체가 됐을 경우에 정책의 지속성도 문제가 되고 자칫하면은 부동산 문제가 예민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 실패다 또 중도 실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특히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어떤 외교의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개각적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장관들은 상당히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유임이냐 아니면은 교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전망 좀 들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반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희망22라는 사무실을 열고 개소식 대신에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좀 열었습니다. 보면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좀 참석을 하다 보니까 뭐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정치 복귀, 그러니까 크게 대선 인물이 없었다,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윤석열 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위다라는 3일천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파장이 컸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야당이 우호적으로 해석해도 그 야당 후보들이 사라졌다였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의 저 행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지금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게 아니죠. 내년의 시대 정신이 뭔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아젠다를 내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그래서 증세까지 거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정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그때 줬던 분이세요. 그래서 역시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일단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개혁론자로서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도 1위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이 상태로 진행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대 정신 자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정신 자체가 그런 구도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어떤 아젠다라든가 여기에 대해 가치 이런 부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당내 계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결집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서울 재보선, 부산 재보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이합 집산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방관제적 제3자적 입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대권에 대한 부분 행보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분 다 앞으로 지금 이 시기에 등판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다.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앞으로는 좀 어떤 영향을 더 주고 어떤 의견들을 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